서울의 아침은 예측할 수 없었다. 온 도시가 서두르는 동안 하늘은 언제든 비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박지아는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검토했다. 오늘은 그녀의 첫 면접 날이었다. 대학 졸업 후 3개월 동안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이력서를 수정한 끝에 마침내 한국방송공시에서 연락이 왔다. 지아는 검은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이 있었다. 노트북을 꺼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았다. 완벽해 보였다. 시계를 확인하니 7시 30분이었다. 면접은 8시 30분, KBC 본사 5층이었다. 일찍 도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길모퉁이를 돌 때 지아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중년 남성이 가로등 기둥 옆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회색 양복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안경은 셔츠 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그 남자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인도 위에 쓰러졌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거나 힐끗 보고는 재빨리 지나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접어 남자의 머리 밑에 받쳐주고 숨을 더 쉽게 쉴 수 있도록 셔츠 버튼을 풀어주었다. 근처 지나가던 여성이 물병을 건네주었고 지아는 그것으로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아가 말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 비가 쏟아졌다. 지아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남자 위에 덮어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면접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지아는 그저 빗속에 서 있었다. 남자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의 젖은 재킷도 챙기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었다. 지아는 KBC 건물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비에 흠뻑 젖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5층 면접장이여, 지아가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5층에 도착했을 때 면접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인사팀 여성이 서류를 들고 나왔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면접이 끝났어요. 지각하셨네요. 제가 저기 사람이 쓰러져서 도와줬어요. 일부러 늦은 게 아니에요. 지아가 더듬거렸다. 인사팀 여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규정대로 해야 해요. 다음 기회에 지원해보세요.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가 건물 처마 아래 서 있었다. 젖은 서류 가방을 들고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첫 면접 기회를 놓친 한 젊은 여성일 뿐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지아는 젖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귓가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쯤 면접실에 있었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곧 창백한 얼굴과 두려움에 찬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재킷을 움켜쥐던 떨리는 손을.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옳은 일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옳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저녁 지아가 간단한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기숙사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을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그녀의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머리에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박지아 씨 맞습니까? 그가 물었다. 지아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아침에 그녀가 도왔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생기가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네, 제가 지아입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여성이 내렸다. 단정한 차림새, 눕게 묶은 머리, 예리한 눈빛이었다. 이분은 강미연 씨, 제 비서입니다. 남자가 소개했다. CCTV를 통해 당신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흰 블라우스에 높게 묶은 머리가 눈에 띄었어요. 게다가 낯선 사람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많지 않죠. 강미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재킷으로 낯선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도 드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강미연은 그녀를 잠시 더 바라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물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아는 그들을 기숙사 앞 작은 벤치로 안내했다. 낡은 테이블 위에 방금 끓인 차를 올려놓았다. 남자는 앉아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오늘 아침 면접에 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늦으셨군요. 이건 작은 보상입니다. 지아는 봉투를 보고 밀어냈다.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도운 건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거 아니었어요. 거기 있던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남자는 손을 맞잡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깊고 차분했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그럼 돈이 아니라 기회라면 어떨까요? 지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한국미디어그룹의 CEO 김준혁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아직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인사팀에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지아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달아빠진 슬리퍼와 기숙사 방의 습기 찬 벽을 바라보았다. 불안감이 스쳤다. 저는 특별한 학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왜 저를 믿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김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학벌보다 어제 아침 당신이 멈춰선 방식을 더 신뢰합니다. 저도 한때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강미연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사장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부탁하러 온 겁니다. 특혜가 아닌 초대입니다. 김준혁이 차분히 대답했다. 지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수락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이 동정의 대상이 될까 두려웠다. 제가 실망시키면 어쩌죠? 그녀가 솔직하게 물었다. 김준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강미연은 지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진 듯했다. 지아는 고급차를 바라보았다. 그 차는 기숙사의 낡은 골목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지만 도전도 많아 보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나기 전 김준혁은 간단히 지시했다. 내일 아침 8시 6층에서 인사팀 윤혜진 씨를 만나세요. 제가 보냈다고 하면 됩니다. 강미연은 지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은 차에 올라 떠났다. 지아는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었다. 그녀는 썼다. 누구도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친절히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자신의 두 발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 미디어 그룹 본사는 화려했다.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대리석 바닥, 유리 파티션으로 나뉜 개방형 사무실. 지아는 6층에서 내려 인사팀 윤혜진을 만났다. 그녀는 인턴 교육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이미 5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들어왔을 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아는 조용히 인사하고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강미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옅은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연필 치마를 입고 있었다. 테 없는 안경을 쓰고 목소리는 평온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미연이고 CEO 비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3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하게 됩니다. 적합한 사람은 회사에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료증을 받고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만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미연은 문간에 서 있는 남자에게 눈짓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다. 30살 정도로 보였고 파란색 셔츠를 입고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이쪽은 이태우 씨, 디지털 콘텐츠 팀장입니다. 이 팀에 배정된 분들은 그를 따라 배우세요. 태우는 인턴들을 훑어보다가 지아에게 시선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팀은 새 프로젝트를 위한 편집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태우는 지아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침묵했다. 블라우스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럼 박지아 씨, 저와 함께 하시죠. 태우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물었다. 지아는 일어나 가볍게 인사한 후 태우를 따라갔다. 복도로 나오자 그녀는 뒤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사장님 덕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네.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우의 사무실은 복도 끝, 편집실 근처에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손으로 쓴 대본, 소형 카메라 모형, 그리고 아직 김이 나는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저는 태우입니다. 방송일 해보셨어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작년에 다큐멘터리 촬영 수업을 들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뭉치를 밀어주었다. 이건 교회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읽어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표시해주세요. 지아는 서류를 받아 페이지를 넘겼다. 이제 태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메모하겠습니다. 지아가 대답했다. 좋아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적어도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차갑지 않았다. 아침 내내 조용히 일이 진행되었다. 모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했고 큰 소리로 웃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아는 각 단계, 문장 구성 방식, 글꼴 형식, 파일 제목 지정 방법을 주의 깊게 기록했다. 점심시간 사무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모두 자신의 도시락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지아는 혼자 앉아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김밥과 김치를 꺼냈다. 태우가 지나가다 도시락을 보고 웃었다.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만들어 아침 버스로 보내주셨어요. 향기가 좋죠. 오랫동안 이런 음식 못 먹었어요. 집이 그립네요. 태우는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풀냄새와 자동차 소리를 실어왔다. 잠시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아가 돌아보니 몇몇 인턴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사람 살리는 것도 VIP 패스가 될 수 있나 봐요. 그러게요. 다른 여성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사장님과 연줄이 있대요. 지아는 반응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싸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에는 초안의 맞춤법 오류를 확인하는 일을 계속했다. 때때로 태우가 몇 가지 의견을 더했고 강미연은 가끔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을 훔쳐보면서 지아는 그것이 호의인지 의심인지 알 수 없었다. 퇴근 시간,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그녀는 빈 페이지에 적었다. 멀리 가려면 눈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페이지 모서리에 추가했다.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해야 한다. 모든 대결이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금방 그쳤다. 서울은 항상 이런 짧은 소나기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국 미디어 그룹 사무실의 공기는 저녁이 되자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짐을 모으기 시작했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미 로비로 내려갔다. 지아는 태우가 준 편집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시계는 거의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이미 불을 밝히고 있었다. 차들이 끝없는 흐름처럼 이어졌다. 지아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걸어갔다. 상층부 엘리베이터는 이 시간에 붐비지 않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도 않았다. 문이 열리자 지아는 안으로 들어섰고 놀랐다. 안에는 강미연이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서서 한 손에는 얇은 서류 뭉치를 들고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올려다보지도 인사하지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반대편 구석에 섰다. 충분히 예의를 지키는 거리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밀폐된 공간은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고 유일한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나는 작은 삑 소리뿐이었다. 갑자기 불이 깜박이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지아는 잠시 벙찔했고 강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놀라지 않은 것 같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전기가 불안정해요. 이 엘리베이터는 가끔 이래요. 강미연이 말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착하게 있으려고 노력했다. 침묵이 몇 분 더 이어졌다. 그리고 강미연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지아는 약간 놀랐다. 그녀는 강미연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화건이면서도 일종의 시험 같았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 채 올려주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아는 대답했다.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저도 그게 두려워서 스스로 한 단계씩 올라가고 싶어요. 강미연은 완전히 돌아서서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읽기 어려웠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과거의 이미지와 비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아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지아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도전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준비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조명이 한 번 더 깜박인 후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루비까지 몇 층만 남았다. 문이 열리자 강미연이 먼저 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단호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길을 양보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강미연이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관여하게 하지 마세요. 난 실수를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실루엣은 노란 가로등 불빛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지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정확히 슬픔이라고 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해, 모든 사람이 달콤한 말로 호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엄격한 시선이 악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였다. 기숙사로 돌아온 후 지아는 저녁을 먹기 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메모장을 펴고 새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펜이 종이에 닿았고 그녀는 썼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밖에서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초겨울 바람은 항상 차갑지만 그것은 또한 무언가 다른 것을 가져왔다. 먼지를 털어낸 후 사람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남기는 것처럼. 누군가 한 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더 크고 밝은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날 아침 박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걸어와 익숙한 빵집에 들러 작은 빵을 사고 한국 미디어 그룹 본사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아직 햇살이 강하지 않았고 하늘은 서울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순간처럼 맑았다. 오늘 6층은 평소와 달랐다. 왼쪽 복도에 있는 큰 회의실이 이미 밝혀져 있었고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프로젝터에서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있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 인턴 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이 인쇄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지아는 문간에 서서 노트북을 안고 콘텐츠 개요 차트가 그려진 화이트보드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밤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맴돌았다. 그동안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태우가 들어와 지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신감 가지세요. 할 말이 있으면 말하세요. 그녀는 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첫날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 입을 열면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미연은 테이블 중앙 가까이에 앉았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콘텐츠 부서의 몇몇 사람들도 참석했고 각 제안을 평가하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소프트 스킬에 대한 짧은 세그먼트를 만들어 학교 방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두 번째 그룹은 성공한 졸업생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토크쇼를 제안했다. 하지만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눈에서 점점 피로가 보였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지만 조금 식상하네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지아의 그룹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파워포인트나 화려한 슬라이드는 없었다. 그저 2분 남짓한 짧은 비디오였다. 화면에는 작은 시골 중학교의 학생들이 보였다. 카메라가 살짝 흔들렸고 새소리가 배경에서 들렸다. 2개의 다른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학교 운동장 중앙에 놓인 TV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험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소녀의 눈은 반짝거렸고 깜빡이지 않았다. 카메라가 옆에 서 있는 나이 든 교사에게로 이동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물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녀는 작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비디오는 교실에서 나는 작은 박수 소리로 끝났다. 배경음악도 주윽, 효과도 없이 순수한 감정만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었다. 회의실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태우가 말했다.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대신 왜 어린 시청자들이 실제 감정으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지 않을까요? 시리즈의 이름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문단 중 한 명이 물었다. 누가 이 이름을 생각해냈죠? 태우는 지아를 힐끗 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손을 가볍게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강미연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빨간 펜을 들어 평가표에 있는 그룹 이름 옆에 표시를 했다. 하지만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다.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모두 서류를 정리했다. 누군가는 몇 마디 칭찬을 했고 또 누군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하지만 문을 나가기 전 뒤에서 계속 앉아있던 김준혁이 일어났다. 그는 발언하지도 점수를 매기지도 않았다. 그저 태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누가 이것을 생각해냈죠? 방 안은 조용해졌고 지아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김준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나갔다. 지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좋은 신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제시할 용기를 가졌다. 점심시간 샘플 영상을 위한 몇 개의 프레임을 수정하고 있을 때 지아는 자신의 책상 위에 신문에 쌓인 옥수수 찰밥이 깔끔하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에는 물병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메모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을 때 강미연이 먼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서류 뭉치를 안고 똑바로 보는 눈빛이었다. 지아는 메모장을 열었었다. 증명하는 데는 큰 소리가 필요 없다. 결과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따뜻하고 쫄깃한 찰밥을 한 숟가락씩 먹었다. 코코넛 향기가 났고 마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창의적 인턴십의 마지막 날, 지아는 인턴십 평가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이 개별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동되었다는 알림이 왔다. 그녀는 바쁘게 자신의 물건을 모으고 태우를 찾았다. 축하해요. 태우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해냈어요. 지아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요? 어떻게? 왜 저인가요? 태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묵묵히 일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는 강미연의 사무실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지아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펜을 들고 망설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면접을 놓친 실망한 구직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페이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고 있었다. 인턴십 종료 한 달 후 지아는 강미연의 요청으로 최고 경영자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CEO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최상층의 위치에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김준혁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강미연은 옆에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지아 씨. 김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지아는 불안하게 앉았다.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일까? 당신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을 위해 작성한 프로포저를 읽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지아는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술은 충분하지만 그 기술을 연결고리로 만드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특히 외딴 지역의 아이들에게요. 김준혁은 종이 한 장을 그녀에게 밀었다. 그것은 승인된 프로젝트 제안서였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싶은가요? 지아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당신은 실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 김준혁이 대답했다. 당신이 작성한 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보고 싶은 세상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강미연이 처음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었어요. 지아는 제안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김준혁이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아는 강미연이 그녀를 따라 나오는 것을 느꼈다. 질문이 있어요. 강미연이 말했다. 왜 그 비디오를 만들었나요? 그냥 따라하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지아는 잠시 생각했다. 제 첫 기억 중 하나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TV를 처음 본 것이었어요. 그건 마법 같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스토리는 항상 도시에 관한 것이고 저와 같은 시골 아이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미연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것을 만들었군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좋은 출발점이네요. 강미연이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강원도 상간마을의 작은 학교 운동장에서 지아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이것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의 첫 촬영이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와 태우 그리고 소규모 제작팀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전문 카메라를 본 적이 없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지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보고 싶은 것.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다. 우리가 TV에 나오나요? 네, 지아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팀이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아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마침내 썼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개월 후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그것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시청자들은 시골 어린이들의 진솔한 반응과 순수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지아는 김준혁의 사무실에 불려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많은 긍정적인 댓글이 있었다. 당신은 특별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아니요, 김준혁이 말했다. 이건 비전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당신의 것이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학생증이 있었다. 이름은 이수진, 사회학과. 지아는 혼란스러웠다. 제가 처음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김준혁이 설명했다. 대학 시절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학교 캠퍼스에서 쓰러졌어요. 이 여학생이 저를 도왔죠. 그녀는 저를 모르는데도 도왔어요. 지아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유학을 갔고 나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녀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저를 믿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었어요. 김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그 믿음을 전달합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알고 있어요. 김준혁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연결의 고리를 기억하세요. 지아가 사무실을 나올 때 그녀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빈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채워야 할 새로운 장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1년 후 지아는 서울 외곽의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강당에는 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꿈을 실현할 기회가 없죠. 저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면접에 늦었을 때 그게 저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당신이 믿는 것을 위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제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지아는 미소 지었다. 나 자신이었던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나는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쓰러진 남자를 돕기 위해 멈췄던 비 오는 아침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그녀의 메모장은 이제 거의 가득 찼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마침내 썼다.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연결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존재한다. 그날 밤 그녀는 김준혁과 강미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답장을 받았다. 김준혁으로부터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미연으로부터 더 짧은 메시지. 잘했어요. 지아는 웃었다. 때로는 가장 짧은 메시지가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흐름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을 이끄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겨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친절한 행동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모든 기회는 또 다른 기회를 열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의 작은 어시장에선 매일 아침 바다의 향기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과 얼음 위에서 퍼덕이는 물고기들의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다. 이곳에서 13살 소녀 미나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마른 손은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미나의 눈동자는 깊고 강렬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소라가 세상을 떠나기 전 미나에게 은반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을 남겼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이 반지의 짝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미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5해가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미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나왔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한 남자의 등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우진, 45세의 부동산 재벌.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시장을 방문한 그는 즉시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어시장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전조사차 왔다고 했다. 운전기사를 시장 입구에 대기시키고 직접 발로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미나의 작은 가게 앞에 서서 정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 생선 1킬로에 얼마죠? 미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다.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손을 헝겊에 닦은 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심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죠. 미나의 선언은 시장을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변 상인들은 이 황당한 상황을 보며 기득거렸다. 저 애가 미쳤나? 저런 부자를 아버지라고? 정우진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가씨,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미나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정우진의 왼손에 있는 은반지를 가리켰다. 그 반지, 엄마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정우진의 시선이 자신의 반지로 향했다. 값비싼 보석도 고급 금반지도 아닌 단순한 은반지였다. 그것은 그의 화려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유 없이 그것을 항상 끼고 다녔다. 이 반지에 대해 네가 뭘 알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미나는 천천히 낡은 천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우진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이건 엄마의 반지예요. 엄마는 나머지 반지를 가진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우진은 두 반지의 유사성에 놀랐지만 여전히 부정했다. 이런 은반지는 흔해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미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빛났다. 우연이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은 20년 전 이 시장에 왔었고 엄마를 사랑했어요. 서로에게 이 반지를 주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당신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엄마는 당신을 기다리며 홀로 저를 키웠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미나의 말은 정우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 전 그는 실제로 가난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소라라는 생선가게 딸을 사랑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은반지를 주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정우진의 가족은 그를 서울로 보내어 사업을 배우게 했고 그는 결국 소라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는 소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미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는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 눈동자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이건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엄마는 제가 당신을 만나면 이걸 보여주라고 했어요.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았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는 편지를 펼쳤고 떨리는 필체로 쓰인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정우진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미 우리 딸을 만났겠죠. 당신이 떠난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미나를 낳았고 그녀는 우리의 딸이에요. 나는 그녀를 끝까지 키울 힘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당신이 그녀를 찾아와 내 대신 보살펴 주길 바랍니다. 반지가 증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우리의 추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딸이 부모 모두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정우진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이제 부자의 자신감이 아닌 슬픔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소라. 그는 속삭였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가 저버린 약속이 모두 기억났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다. 만약 이게 속임수라면 진짜 증거가 더 필요해. 미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눈을 보세요. 엄마는 내가 당신의 눈을 닮았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나요? 정우진은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충격적이게도 그 눈은 분명히 자신의 눈과 같았다. 깊고 강렬하며 결단력 있는 눈동자. 그는 뒤로 물러서며 혼란스러워했다. 시장의 소음이 점점 커져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미나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과거의 그를 고발하고 있었다. 정우진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급히 시장을 빠져나왔고 미나와 놀란 군중들을 뒤로 남겼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놓친 걸까? 미나는 정우진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반지를 꽉 쥐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정우진은 시장에서 벗어나 차에 올랐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 모든 것이 착각일 뿐이라고, 가난한 소녀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계략일 뿐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진은 평소와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의 아내 혜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10살 딸 지은이는 그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은 뭐 사왔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정우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바빴어? 내일 사줄게. 혜진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피곤해 보여요. 시장 조사는 어땠어요?
정우진은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인생은 완벽했다.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딸, 그리고 안정된 사업. 그는 가난한 청년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유령이 그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빛이 반지에 반사되어 오래된 흠집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미나의 말이 다시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이 반지는 엄마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정우진은 고개를 젓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불가능해. 20년 전에 소라와 헤어졌어. 만약 그녀가 임신했다면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그는 20년 전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소라는 그를 찾을 방법이 없었고 만약 그때 그녀가 임신했다면 미나는 그 결과일 것이다. 그 시각 시장에서는 미나가 여전히 생선 가게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반지와 편지를 꽉 쥐고 눈물은 이미 마른 채 강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계속 부정할 수 없을 거야. 미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시장 끝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병약한 할머니가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디 갔었니? 늦었구나. 할머니가 기침하며 물었다. 미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대답했다. 그를 만났어요, 할머니. 엄마가 말했던 그 사람을. 그는 저를 믿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인정하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미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그런 부자들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다만 그가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그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는 회사에 가서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미나의 눈동자를 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의 눈과 똑같은 그 눈동자를. 점심시간 그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다. 비서의 표정이 약간 긴장된 것 같았다. 사장님,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사장님의 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우진은 놀라 펜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그가 반응할 틈도 없이 미나가 비서의 저지를 무시하고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진흙 묻은 고무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여기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미나가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는 당황하여 묻기 시작했다. 사장님, 경비를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정우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아, 그냥 나가줘. 둘만 남게 되자 정우진은 일어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미 말했잖아. 나는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미나는 앞으로 나와 반지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다시 읽어보세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단지 당신이 진실을 인정하길 바랄 뿐이에요. 정우진은 책상을 내려다보았지만 다시 편지를 만질 용기가 없었다. 넌 이해 못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이미 가족이 있어. 아내와 딸이 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그걸 생각해봤니? 미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럼 내 엄마는요? 그녀는 가난 속에서 죽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 그건 생각해보셨나요? 미나의 말은 정우진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그녀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20년 전 시장에서 엄마와 당신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직도 모른다고 말할 건가요? 정우진은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서 젊은 그는 소라 옆에 서 있었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여름 오후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는 이 사진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몰랐다. 정우진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미나는 그곳에 서서 울지도 떨지도 않고 그저 아픔과 도전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루 시간을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 저는 당신의 집에 갈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말을 마친 미나는 뒤돌아 나갔고 정우진은 조용한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책상 위의 사진, 반지, 편지를 바라보았고 마치 세상이 자신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혜진과 지은이, 자신이 쌓아온 행복한 가정을 생각했다. 하지만 또한 소라, 그녀의 외로운 세월,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가진 미나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정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어둠 속에서 고뇌했다. 혜진이 노크 후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요? 저녁 내내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정우진은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 그가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일이 좀 스트레스 받아서.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와 지은이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정우진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을 잃을 수 없었지만 또한 다가오는 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고급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다. 혜진이 문을 열어보니 한 소녀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누구를 찾니? 혜진이 물었다. 미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명확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정우진 씨요? 혜진은 뒤돌아 큰 소리로 불렀다. 여보, 누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정우진이 나타났고 미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미나의 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고급 저택의 현관에 울려 퍼졌을 때 평화로운 집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혜진은 충격으로 굳은 채 여전히 문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 정우진을 바라보았고 그는 거실에서 나오며 생기를 잃은 얼굴로 서 있었다. 지은이는 호기심에 아버지 뒤를 따라와 문 밖의 낯선 소녀를 바라보았다. 미나, 정우진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떨렸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이곳에 올 줄 몰랐다. 정확히 그녀가 어제 사무실에서 경고했던 대로. 미나는 낡은 옷을 입고 진흙 묻은 고무 신발을 신은 채 그곳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은 밝게 빛났고 결의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누구도 끌 수 없는 불꽃처럼. 혜진은 남편을 향해 물었다. 여보, 이 아이를 알아요?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한 거죠?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합리적인 설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우진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구멍이 막힌 듯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찢어진 느낌이었다. 미나는 정우진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작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반짝이는 마루바닥을 밟았다. 당신이 그의 아내군요? 미나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저는 당신의 가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제 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혜진은 뒤로 물러서며 본능적으로 지은이를 감쌌다. 무슨 말이니?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이 언니는 누구예요? 정우진은 손을 들어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다. 혜진아, 내가 설명할게. 이건 그냥 오해야. 그는 미나에게 돌아서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너는 이렇게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말했잖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너는 내 집에 이렇게 멋대로 들어와서. 하지만 미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확인요?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제가 속기 쉬운 어린애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반지, 편지,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끌면서 도망치려는 건가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정우진을 똑바로 가리켰다. 20년 전 당신은 제 어머니 소라를 저를 임신한 채로 버렸어요. 그녀는 저를 혼자 키웠고 가난 속에서 죽었어요. 그동안 당신은 여기서 호화롭게 살았죠. 당신은 제가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나의 말은 마치 폭풍처럼 방 안을 휩쓸었다. 혜진은 입을 벌린 채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은 남편과 소녀 사이를 오가며 흔들렸다. 지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기 속의 긴장감은 느꼈다.
그녀는 더 가까이 엄마에게 붙었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소리치고 미나를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나, 진정해. 정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가족이 있어. 넌 이렇게 와서 모든 걸 무너뜨릴 수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미나는 그에게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다. 무너뜨린다고요? 그녀는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제가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럼 누가 제 어머니의 인생을 무너뜨렸죠? 누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떠났죠? 당신은 제가 여기 와서 돈을 구걸하거나 동정을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정의를 원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은반지와 사진을 꺼내 정우진 앞바닥에 던졌다. 보세요. 당신이 잊은 제 어머니를 보세요. 당신이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던 반지를 보세요. 혜진은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녀의 손은 젊은 정우진과 낯선 여자의 모습을 보며 떨렸다. 정우진, 이게 진짜예요? 이 아이,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두려움에 떨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정우진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쌌다. 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혜진아, 나도 모르겠어. 20년 전 소라라는 여자를 알았어. 하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몰랐어. 맹세해, 정말 몰랐어. 그는 미나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학비도 대주고 무엇이든. 하지만 내 가족을 망가뜨리지 말아줘. 제발. 하지만 미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학비라고요? 그녀는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당신은 돈이 제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당신의 딸로 인정하길 원해요. 어머니가 비록 한 번뿐이라도 인정받길 원해요. 미나는 혜진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을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는 책임을 져야 해요. 만약 오늘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일 저는 그의 회사에 가서 모든 직원들과 언론에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혜진은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정우진, 진실을 말해요. 만약 이 아이가 당신의 딸이라면 저는 알아야 해요.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지은이를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우진은 일어섰지만 그의 다리는 떨렸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았다. 13살의 작은 소녀였지만 그녀는 전사처럼 강해 보였다. 그는 혜진과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볼게요. 하지만 부탁해. 이걸 크게 만들지 말아줘. 부탁이야. 미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당신은 20년 동안 알아볼 시간이 있었지만 잊어버리기로 선택했어요.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내일 만약 당신이 시장에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이 숨을 곳이 없게 만들 거예요. 그녀는 뒤돌아 고급 저택을 나갔고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무거운 공기를 남겼다.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지은이를 안고 흐느꼈다. 정우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는 엄마에게 붙어 두려움에 물었다. 엄마, 저 언니는 누구예요? 왜 울어요?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거기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미나, 그 소녀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인함과 정의를 요구하는 결단력의 힘이었다. 그날 밤 정우진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등불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앞에는 사진, 반지, 그리고 소라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소라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그는 그 시절을 기억했다.
순수한 사랑, 그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맹세. 하지만 그는 떠나버렸고 소라는 그가 전혀 모르는 아이와 함께 남겨졌다. 이제 그 아이 미나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과거와 대면시키기 위해 일어섰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바로 잡았지만 그의 눈은 잠을 이루지 못해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는 오늘이 결정의 날임을 알았다. 미나는 그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집을 나서며 혜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쪽지 한 장만 남겼다. 이 일을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미나를 다시 마주칠 때 어떻게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시장에서 미나는 생선가게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군중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정우진이 올 것임을 알았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를 강제했기 때문에. 그녀는 반지를 꽉 쥐고 속삭였다. 엄마, 오늘 저는 엄마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게요. 시장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지만 오늘은 공기가 다른 느낌이었다. 사람들의 목소리, 물고기가 튀는 소리, 그리고 생선 특유의 냄새가 긴장감과 섞여 있었다. 이나는 자신의 작은 생선 가게 옆에 서서 평소처럼 능숙하게 생선을 손질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군중을 살폈다. 그녀는 오늘이 결정의 날임을 알았다. 주머니 속의 은반지는 그녀의 사명을 상기시켰다. 어머니를 위한 정의, 그 대가가 무엇이든. 정우진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고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창백했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매 걸음이 힘들어 보였다. 그는 혜진, 지윤이, 소라, 그리고 미나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지만 미나의 위협, 그녀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그를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다. 군중이 그를 알아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부자가 또 왔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미나는 고개를 들어 멀리서 정우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앞치마에 닦은 뒤 똑바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타올랐고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정우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가게에서 나와 길 한가운데 서서 그의 길을 막았다. 오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찬 것이었다. 결정하셨나요? 정우진은 멈추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13살 소녀에게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강인함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미나, 난 대화하러 왔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우리 둘이서만 해결할 수 있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호기심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높았다. 당신은 20년 동안 도망쳤어요. 오늘 저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길 원해요.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반지를 높이 들어 올렸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 정우진 씨는 제 아버지예요. 20년 전, 그는 저를 임신한 제 어머니 소라를 버렸어요. 그녀는 저를 혼자 키우며 가난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그는 호화롭게 살았죠. 오늘 저는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인정하길 원해요.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근처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이런, 미나가 진짜 그의 딸이라고? 저 부자가 그녀의 아버지라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소녀의 눈이 그와 닮았어. 이건 큰일이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발 아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미나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들어 말하려 했다. 진정해, 난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난, 뭐가 더 필요하세요? 미나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를 다시 한번 부정할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와 사진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어올렸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건 20년 전 그와 엄마가 찍은 사진이에요. 더 할 말 있으세요?
군중은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정우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미나의 손에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고 소라에 대한 기억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밀려왔다. 그녀의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약속. 그는 떨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난 너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난 이미 가족이 있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해하니? 미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는다고요? 그녀는 경멸의 목소리로 반복했다. 제 어머니에 비하면 당신이 뭘 잃는다는 거죠? 그녀는 당신 때문에 온 인생을 잃었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당신은 제가 당신의 가족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지 당이 진실을 인정해서 제 어머니가 편안히 쉬길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를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다. 말해요. 제가 당신의 딸이 맞나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해요. 정우진은 물러섰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미나의 눈동자, 그와 너무나 닮은 그 눈동자가 그를 붙잡았다. 군중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확신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정우진, 혜진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남편을 따라왔다. 마음속의 의심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전부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진실을 말해요. 이 아이가 당신의 딸이 맞나요? 정우진은 뒤돌아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혜진아,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이는 올려다보며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 언니가 정말 제 언니예요? 딸의 질문은 마치 최후의 일격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미나는 혜진을 바라보고 다시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결의에 차 있었다. 아줌마,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그가 제 아버지 역할을 하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제 어머니를 저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정우진에게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말씀하세요. 아니면 제가 더 크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설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고 다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좋아,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난 인정해. 네가 내 딸이야. 소라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난 그녀를 버렸어.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고 수군거림이 시장 전체에 퍼졌다. 미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힘없이 늘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이겼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녀는 생선 가게로 돌아가 주머니에서 작은 하얀 국화 다발을 꺼내 땅에 놓았다. 엄마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혜진은 지은이를 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정우진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떠났고 정우진은 시장 한복판에 무릎 꿇은 채 남겨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내와 딸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고 미나를 바라볼 용기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미나 때문이 아니라 20년 동안 자신이 도망친 결과였다.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미나가 정우진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군중은 조용히 이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다. 저는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일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영원히 고통 속에 살길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단지 제 어머니가 인정받길 원했어요. 이제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에 어머니의 은반지를 놓았다. 이걸 가지세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는 제 어머니를 잊지 마세요. 정우진은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반지를 꽉 쥐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미나. 난 네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잊지 않을게. 약속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생선 가게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다. 정우진은 한동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나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일어나 시장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혜진과 지은이를 마주하고 남은 것들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생선 가게에서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엄마, 해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더 잘 살아갈게요. 오랜 고통의 나날 후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정우진은 진실을 인정한 후 시장을 떠났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한동안 서서 미나의 작은 뒷모습이 생선 가게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라의 은반지가 그의 손안에 있었다. 차갑지만 뜨거운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였다. 미나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 노릇을 하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제 어머니가 인정받길 원했어요. 그 말이 그를 자극해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도록 했다. 과거와 마주하는 것. 정우진은 생선 가게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주저하는 듯했다. 미나,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될까? 할머니를 만나고 내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미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이 되돌아왔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녀는 생선 가게를 정리하고 그를 좁은 골목길을 따라 시장 끝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안내했다. 정우진의 눈앞에 나타난 집은 마치 그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다. 금이 간 흙벽, 녹슨 양철 지붕, 그리고 내부의 낡은 침대가 전부였다. 미나의 할머니, 하얀 머리의 마른 노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흐릿한 눈이 문 쪽을 바라봤다. 정우진을 보자 그녀는 마치 과거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것처럼 움찔했다. 그 아이가 말한 아버지군요. 할머니가 약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정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노인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저는 소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미나는 옆에 서서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진실을 들을 용기가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할머니는 몇 번 기침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다. 소라는 당신이 떠난 직후 미나를 임신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당신을 찾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녀는 밤마다 울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녀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낡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소라는 시장에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았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져갔지만 그녀는 우유를 살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미나를 낳을 때 그녀는 과다출혈로 거의 죽을 뻔했지만 아이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정우진은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메어 있었다. 할머니는 계속했다. 출산 후 소라는 매우 약해졌지만 여전히 일했어요. 그녀는 결핵에 걸려 몇 년 동안 피를 토했어요. 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녀는 어머니, 제가 일을 쉬면 미나는 뭘 먹고 살죠? 라고 말했어요. 미나가 8살 때 소라는 이 집에서 저 침대에서 죽었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언젠가 미나의 아버지가 돌아오면 그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에게 미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우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는 한때 그와 함께 웃었던 소라가 마르고 피를 토하며 이 차가운 집에서 미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떠나던 날을 기억했다. 가족의 압력과 출세에 대한 열망 때문에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는 그녀를 잊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잊지 않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처음으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후회 때문이었다. 미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진을 향해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다. 들으셨죠? 제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고 그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우진은 고개를 들어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단지 알고 싶었어. 내가 무언가 보상할 수 있을지.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다. 소라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요. 정우진은 일어나 풀이 무성한 작은 길을 따라 작은 묘지로 향하는 노인을 따라갔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뒤따랐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단호했다. 마치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은 것처럼. 소라의 묘 앞에서 단순하게 이름이 새겨진 삐뚤어진 비석을 마주한 정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은반지를 묘 앞에 놓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소라야,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통받은 줄 몰랐어. 네가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죽은 줄 몰랐어. 난 최악의 인간이야.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마치 모든 고통을 쏟아내려는 듯 땅을 치며 울었다. 할머니와 미나는 뒤에 서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를 위해 충분히 울었다. 정우진이 고급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의 눈은 공허했으며 얼굴은 마치 영혼을 잃는 사람처럼 창백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이미 식은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진이 돌아온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에 시장에 있었고 그가 미나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소녀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후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의 침묵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감정으로 가득했다. 미나와 함께 있었죠?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상처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그의 무너짐을 목격했고 미나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가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후회를 알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가슴 속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다. 남편이 다른 가족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의 고통. 어디 갔었어요? 시장 이후에?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진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나의 할머니 집에 갔어. 그녀가 소라에 대해 말해줬어. 내가 떠난 후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난 그녀의 묘에 갔어. 용서를 구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라의 힘든 삶, 결핵과 그녀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혜진은 듣고 있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이 목이 메어 말했다. 소라가 불쌍해요. 미나도 불쌍해요. 하지만 당신에게도 화가 나요. 당신은 그들을 버렸고 이제 여기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행동하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은 나를 생각했나요, 정우진? 난 14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난 바보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가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했다. 정우진은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를 만질 용기가 없었다. 혜진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난 소라가 임신한 것을 몰랐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 내가 잘못했고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거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혜진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스럽고 지쳐 보였다.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해요. 나와만이 아니라 미나와도. 그날 이후 정우진은 자책과 후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는 혜진과 지은이에게 보상하려 노력했지만 딸을 볼 때마다 미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눈을 가진 소녀, 하지만 결코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소녀. 매일 밤 그는 소라가 마르고 피를 토하며 비난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 그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고 가슴은 아팠다. 그 고통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미나에게 온전한 유년 시절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는 몇 번 시장에 갔고 멀리서 미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의연하게 생선을 팔고 할머니를 돌보았다. 그녀는 결코 그의 방향을 쳐다보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그녀의 집 앞에 돈을 놓고 갔지만 다음날 미나는 그것을 돌려주었다. 짧은 쪽지와 함께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고통으로 충분해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정우진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영원한 죄책감임을 깨달았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정신적 고통임을. 미나는 여전히 허름한 집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정우진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할머니를 돌보며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그녀는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잘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평화로운 느낌을 가져왔다. 정우진은 호화로운 저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은반지를 꽉 쥐었고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대가를 치렀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어떤 말로도 완화시킬 수 없는 고통으로.